정의당의 김준환 의원님께서 오셔가지고 논합니다. 현재 19대 국회의원이시고요. 정의당이십니다.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 계시고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위원 대표이시기도 하고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지내시고 아주 그 환경 에너지 에너지가 훨씬 많고 교육도 훨씬 많으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큰데 올라오세요. 목소리가 커서 안 써도 되면 너무 많아질 거예요. 괜찮으시죠? 영상감 괜찮으십니까? 괜찮죠? 상관없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금방 이정환 학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김준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박수 한번? 이렇게 반갑게 만나게 돼서 참 좋고 학교가 워낙 아름다워가지고 오는 길에 이쁘다 학교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이쁜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그쵸? 네. 막 자부심 팍팍 느끼시죠? 오늘은 다소 이렇게 막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는 있는데 그런데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여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후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얘기, 또 질문도 주고받고 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다 단어 자체가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이렇게 막 달려온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달려온 이유는 학교가 그린 캠퍼스를 준비하고 있다. 시작했다. 그리고 그린 캠퍼스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지금 이제 학장님 나서셨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나서셨고 학생들이 나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대학의 주체가 되는 분들이 이 뜻을 가지고 나서셨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기꺼이 그렇다 가서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지금도 좀 국회가 열려 있어서 다소 바쁘긴 합니다.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한 이야기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돌리라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얘기를 해요. 저 안 보셔도 되겠어요? 네? 저걸 안 보셔도 되겠어요? 화면은 안 봐도 돼요. 하시고 이걸 잡으게 되니까 여기서 이걸 이렇게 여기서 땡기고 예. 하면은 이걸 이 단어가 쭉 있는데 저 단어도 그렇게 범상치 않은 단어이며 그렇게 막 쉽게 입에서 즐거운 단어로 쓰이는 단어는 아니지만 제가 워낙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녹색. 지금 다 녹색이잖아요. 녹색은 한 가지 색이기도 하지만 저는 녹색은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함께 다양하게 어울려있는 모습, 존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존재가 다양하게 어울려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명들은 각각의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해야 되죠. 그 존재, 존중하는 것, 존중하는 그 마음 자세 또는 그런 가치 체계. 그래서 녹색은 제가 워낙 좋아합니다. 그래서 색깔도 좋아하고 여기도 보면 녹색이 많이 갖고 계신데 색깔도 예쁘기도 하고 그 자체는 생명의 다양성 그리고 그 다양한 생명들을 어울려서 존중하는 그 자체 가치 체계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녹색은 색깔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래서 녹색 이념처럼도 얘기하기도 하고 정신처럼 가치 체계처럼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평화는 굉장히 좋은 단어잖아요. 그냥 평화하면 그냥 고요한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평화도 결국 앞서 말씀드린 그 녹색을 이루는 생명이 어떠한 상태냐면 서로 나누는 상태인 거예요. 서로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싸움 없이, 폭력 없이, 다툼 없이, 분쟁 없이 함께 있는 그런 공존의 상태예요. 그리고 그 공존을 지향하는 어떤 가치 체계. 그래서 저는 녹색 평화.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체계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태계라고 썼는데 그 생태계는 앞서 말씀드린 존중돼야 되는 그런 생명이 서로 어울려 있는 그런 상태가 생태계인데 우리는 그 다윈의 진화론을 공부할 때 보면 진화론의 핵심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적자생존이라고 얘기를 해요. 적자생존처럼 형식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근본에 생명이 돌아가는 질서는 너와 내가, 네가 없이는 내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존재하려면 네가 있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그 조화로운 상태로 어울려 있는 그런 질서가 사실은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계는 약육 강식 또는 적자 생존하는 그런 질서로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명들이 크건 작건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어울려져 있는 상태가 되는 생태계다. 그럼 이왕이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도 이런 자연의 생명의 생태계처럼 살아가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교육 환경도 굉장히 경쟁 중심으로 해서 누군가를 믿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고 있는 그런 건데 저한테 조화로운 생태계 중심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오늘의 주제가 에너지라서 에너지에 대해서도 한마디 생각을 해봤어요. 에너지하면 뭡니까? 여러 가지 있죠. 왜 열심히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보고 에너자이저 이런 표현도 쓰고 음료수 이름으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에너지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류가 살아가는 활동에 에너지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저는 오늘 이 에너지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이 생각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에너지 법칙하면 뭐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보통 에너지 법칙하면 그치,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니까 하여튼 어떤 형태로 바뀌더라도 에너지가 바뀌어서 위치 에너지를 쓰든 이동 에너지를 쓰든 형태와 모양은 바뀌어도 에너지는 항상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그 같은 에너지가 그 다음 이 법칙, 연력한 이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에서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양은 똑같은데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엔 굉장히 질서정연한 상태에 있다가 어떤 상태로?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 또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유용한 에너지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에너지로? 무용한 그런 에너지로 바뀌고 있다. 이게 사실은 에너지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무질서, 질서 있는 거에서 무질서 또는 유용한 에너지에서 무용한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무용한 에너지가 막 증가하는 것을 뭐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써있는데 그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 우리가 써야 되는 에너지가 한정이 돼 있고 질량은 보존되어 있는데 얘가 그럼 무질서한 상태로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걸 좀 막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른바 우리는 지금 이 지구상에는 무질서한 그리고 쓸 수 없는 에너지 상태로 바뀌는 엔트로피 청구서를 받고 있다. 지금 지구가 가장 쉽게 에너지 그 엔트로피 청구서로 딱 떠오르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지금 전 지구적으로 뭔가 엔트로피 무질서의 상태, 아주 무용한 에너지가 꽉 차 있는 그런 어떤 청구서를 받는다. 최근 들어서 기후 변화 이런 얘기 들으시죠? 기후 변화 같은 이런 거는 뭐야? 우리가 받고 있는 엔트로피 청구서 중에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얘기하라 그러면 오늘날 지구가 더워지는 거, 지구가 변하는 거 이렇게 청구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야 그럼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른바 처음 제목이 뭐였어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그걸 내가 쉽게 쭉 이제 흘러가려고 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전환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엔트로피가 가능하면 적게 만들어져야 원래 얘는 에너지 법칙인데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처럼 엔트로피 청구서를 마구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대가로. 왜냐? 너무나 인간이 지나치게 에너지 흐름을 많이 만든 거죠. 많이 과하게 쓴 거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 청구서를 가능하면 적게 받고 그 다음에 무질서한 상태를 가능하면 적게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흐름을 좀 적게 만들어야겠다. 이른바 이게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서 이후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엔트로피를 증가시키지 않는 에너지를 가능하면 쓰는 거.
이 자연으로부터 태양을 직접 받아 쓰는 거. 이런 거. 태양, 바람, 에너지를 직접 받아 쓰는 거. 이것도 네, 적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를 적게 써도 그렇게 적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에너지를 가치 있게 쓰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가치 있게 쓴다는 말을 쉽게 뭐 많이들 쓰는 말 에너지를 흉있게 쓰는 거. 똑같은 에너지라도 하나를 좀 더 가치 있게 쓰면 더 적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따 좀 얘기를 또 계속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엔트로피 얘기를 한 것하고 같은 얘기인데 처음에 보니까 저 그린피스가 만든 도표를 하나 제가 이제 인용을 하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갔는데 최종으로 우리가 쓰는 게 에너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22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내가 쓰는 이 조명이 어딘가 이 조명을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빛을 누리고는 있는데 이 빛이 여기까지는 처음에는 100이라는 에너지를 쓴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중에서 우리가 직접 쓰고 있는 건 22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78은 어디론가 사라진 거죠. 그게 이제 이른바 유용한 에너지가 무용한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될 텐데 저 과정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화살표 하나, 둘, 세 개로 보면 첫 번째 화살표 과정은 뭐냐면 에너지를 처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차 에너지를 발전해야 되죠. 전기를 쓰려면 발전소에서. 그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려고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거의 몇 퍼센트라고 써 있어요? 60% 이상이 열로 버려지게 됩니다. 발전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는 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100이라는 에너지가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60%가 넘는 것은 열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커다란 발전소에 가보면 이만한 무슨 냉각탑 같은 게 있어요. 열을 엄청 내요. 그걸 막 식히거든요. 그 식힌 열은 다 밖으로 폐열처럼 버려지는 거죠. 아, 그래서 저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미 60% 에너지가 버려졌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에너지를 어딘가 발전소에서 만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보내야 되죠. 송전하고 배전해서 쭉 보내고 나눠서 써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럼 뭐예요? 송전탑도 깔아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얼마를 손실해요? 그 과정에서도 또 에너지를 손실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 그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여기 조명이나 이런 걸 쓰는데 지금은 이게 조명기가 조금 나을 것 같긴 한데 이걸 그냥 조명으로 예를 들어보니까 형광등을 이렇게 손을 대보면 열도 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형광등을 쓸 때 열을 필요로 하는 건가요? 그럼 뭐 빛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얘는 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도 같이 내죠. 그 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쓸모없는 거죠.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과정으로 또 열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실제 100이라는 에너지가 투여됐는데 막상 나는 이 조명만 필요해. 근데 이 조명을 쓰기 위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발휘되는 게 22밖에 안 되더라. 나머지 78은 발전하는 과정, 송배전하는 과정 또는 이것이 갖는 어떤 비효율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낭비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 조명등을 뭐로 바꾸자 그래요? LED로 바꾸자. 열을 전혀 내지 않는 LED로 바꾸자 이렇게도 하고 있죠. 근데 저 과정은 이런 조명만 예를 들었지만 여름철에 조금 있으면 나 지금 땀이 막 나는데 좀 있으면 냉방도 해야 되죠. 그럼 여기 냉방기를 막 돌려요. 이런 과정처럼 이제 저 과정을 거쳐서 전기를 받아서 요즘 EHP라고 여기는 없네. 뭘로 합니까? 여기는 냉방을 하여튼 냉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냉방을 한다고 계속 에너지가 돌아가는데 누군가 여기다 창문을 열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 냉방은 돌아가는 거죠. 빠져나가죠. 에너지가 빠져나가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건 창문을 열어놔서 뿐만 아니라 이 건물이 잘 단열이 돼 있지 않거나 하면 에너지가 또 빠져나가는 과정이 생기죠. 그러면서 에너지의 비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미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죠. 야, 가능하면 저 발전소에서 60%
저렇게 열로 버려지는 저 과정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 걸 고민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쭉 여기까지 오느냐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버렸잖아요, 중간에. 그럼 그 과정이 없어도 되겠죠. 저기 발전소를 어디 영광 아니면 저기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어디가 또 있을까? 보령 이런 데서부터 전기를 갖고 오느냐고 쭉 보지 말고 그냥 학교에서 생산해서 여기서 바로 갖고 오면 그런 손실이 적겠죠. 그죠? 그런 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접 쓰고 있는 여기에서 야 이왕이면 여기서 열로 낭비되는 게 없도록 LED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꾸자. 이런 것을 고민하고 만들고 하는 게 이제 에너지 전환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에너지 전환이 지금처럼 이렇게 말로 쉽게 되는 게 아니라 공고하게 에너지를 낭비해오고 그래 와서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한번 이제 어떻게든 바꿔갈지다. 질문을 안 하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보면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50%는 다 했는데 좀 공감이 갔어요? 사실 중요한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른바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나 또 한 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이제 엔트로피 청구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라든지 지구온난화 같은 엔트로피 청구서를 지금 딱 받고 있다. 이 청구서를 받고 지금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그 청구서 이제 비용이 적어야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석유 문명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석유 문명 해봐야 얼마나 됐어요? 한 100년밖에 안 됐죠? 그죠? 한 지난 100년 동안 그냥 흥청망청 이 문명이 석유로 다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덜커덕 야 이거 겁나네? 이런 시기가 된 거죠. 겁나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석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기 저 모양이 포버트 존이라고 해서 정점을 친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냥 석유가 무한히 있을 줄 알았더니 쟤는 이제 이미 정점을 치고 하락의 길만 남은 거예요. 하락의 길도 남은 저 절반도 이제는 별로 질 좋지 않은 그런 석유 자원, 캐내기 되게 어려운 그런 석유만 남아서 야 덜커덕 이 문명의 토대인 석유가 더 이상 안 난다더라. 구하기가 어렵다더라. 그럼 석유 문명으로 유지해온 이 문명 어떡하지? 하는 이제 그런 위기, 그 다음에 하나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100년 동안 석유 문명의 혜택으로 풍요를 막 누려왔는데 엔트로피 청구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청구서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게 점점 지구가 더워지고 지구가 더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지구가 더워지면서 어떤 데는 폭풍우가 몰아쳐서 막 건물이 통째로 잠기는 일도 생기고 일본에 이따 후쿠시마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지진 쓰나미도 사실은 과거보다는 더 크게 이런 쓰나미 영향들이 생겨납니다. 또 어떤 지역은 가뭄이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장기적으로 가뭄이 오고 그러면 당장 어떻게 돼요? 물 기근에. 그다음 물 기근은 사람이 먹는 물의 기근뿐만 아니라 곡식을 식량을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식량 위기로 오는 겁니다. 식량 위기로 오고 곡물이 비싸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멀쩡하던 어떤 도시가 물에 잠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기 보니까 저 밑에 도표가 최근입니다. 3월 31일 날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는데 기후변화위원회라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를 내놓으라 하는 그런 전문가 그룹들이 기후변화위원회라는 그룹이 계속 연구도 하고 해법도 내놓고 하는데요. IPCC가 얼마 전에 자신들의 이제 보고서, 시공 보고서 준비 중에 하나 내는 게 경고를 또 한 거죠. 야 지금처럼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 지금 계속 온실가스는 늘어나고 있고 지구는 더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심해지는데 이 상태로 2100년 되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간다? 3점 몇 도가 올라간다고 써있죠. 전지적으로 3.7도가 올라가고 해수면은 63cm. 그러면 이제 해수면이 낮은 나라라든지 저 정도 되면 뉴욕시는 잠긴대요. 뉴욕시. 그럼 어떡하나? 그죠? 물에 잠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 옆에 우리 환경부가 우리 데이터를 바꿔놓은 거 보니까 우리는 더 심각하죠. 우리나라 거의 2배 온도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해수면도 거의 한 1m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사실 저 영향이 2100년이면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때인가? 그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해? 우리 다음 세대. 마치 2100년 뭐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흥청망청 살다가 풍요를 누리고 살다가 그러니까 이제 바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석유 문명의 위기라는 게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100년 동안 흥청망청 석유 문명의 토대를 이루어왔는데 2100년 앞으로 한 90년 이후에는 인류가 어떻게 될지 진짜 너무 걱정되는 지경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줄여라. 온실가스를 절대적으로 줄여라. 줄이려면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효율적인 제가 100의 에너지를 22%밖에 안 쓰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세계 기후변화위원회의 경고이기도 하고 뭐 저 전문가의 경고를 떠나서 우리가 느끼지 않아요 요즘? 벚꽃은 엊그저께 폈다가 벌써 다 져버렸고 봄 가을도 없어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이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토대가 왠지 이 풍요로운 문명의 토대가 지난 100년 동안 이루어졌고 이 문명은 아주 정말 무한히 지속될 것 같았는데 당장 저런 전문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앞으로 100년 앞으로 문제를 보고 있고 100년 과연 이 지구가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아까 더하다고 그랬죠. 온도도 거의 지구 온도 올라가는 속도의 2배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급속도로 그 온난화 속도가 빨라져서 그 몬순 기후대가 아니라 아열대 기후대로 확 바뀌고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라는 말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이해가 가죠. OECD 그 30개국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갖는 경제적인 지위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나라의 대열에 있는 거죠. 뭐 상상을 해보면 알 겁니다. 요즘 우리 너무 많이 에너지를 쓰고 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이제 진행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런 석유 문명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지만 핵 문명의 위기도 있다. 핵 문명. 아까 그 발전소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 발전소는 석탄을 떼는 발전소가 있을 수도 있고 석유를 떼는 발전소가 있을 수 있고 가스를 떼는 발전소도 있는데 요즘은 또 우리가 우리나라에 그 이제 원자력을 우라늄을 태워서 발전하는 핵발전소도 있는 거죠. 석유 문명의 토대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특히나 저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문명. 왜 사람들은 그동안 야 핵은 안전한 곳이야. 핵은 굉장히 값싼 거야. 그래서 자꾸 발전소 지구온난화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석탄은 적게 쓰자, 석유는 적게 쓰자. 그러면서 또 이 핵발전소, 우라늄을 태우는 발전소를 많이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얘도 안전한가? 얘도 그럼 우리 문명의 대안이 될 수 있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특히 제가 어디 처음 소개할 때 제 소속이 어디라고 그랬죠? 아이들에게 해보는 세상을 위한 위험 모임, 제 정체성이 다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보는 이미 이거는 느꼈는 게 79년 미국에 있어서 뭐 드리마일 사고, 체르노빌 사고는 다 들어보셨죠? 그다음 최근에는 어디 사고가 있었습니까? 일본 후쿠시마. 저는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다녀왔던 얘기니까 또 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3번의 사고를 겪고 나니까 완전히 세계가 경악을 하는 거고 그 정말 또 혼돈 상태에 빠져서 야 이거 분명히 핵 문제가 있구나. 핵은 안전하고 값싸다고 했는데 저렇게 엄청난 사고가 났을 뿐만 아니라 한번 사고가 나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번째 생명을 파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른바 내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내림이란 뭐냐 유전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 어떤 방사능으로 피해를 본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 또 그 자식이 이렇게 해서 그런 유전적으로 방사능 피폭은 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더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2011년 3월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그 마을에 후쿠시마 지역에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 입에서 어린이 입에서 젊은 아이들 입에서 그런 말이에요. 저는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살아갈 수 있나요? 결혼해도 되나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되나요? 아이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른들이 그래도 돼라고 누구도 장담을 못하죠. 당장의 픽톡은 생명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거의 뭐 전지구적으로 확산돼서 여러분들 이거 작년에 요즘은 좀 뜸해졌던데 작년에 한바탕 막 우리나라가 그 이렇게 뭐랄까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로 국민들이 다 막 그 부산했던 일이 누가 있었을까요? 걱정했던 야 우리도 뭐 혹시 이렇게 걱정했던 게 뭐죠?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물고기는 안전한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수산물 파동처럼 해서 일본의 후쿠시마에 방사능이 바다가 오염되고 바다에 또 물고기를 오염시키고 그런데 일본에서 수입되는 이 물고기가 이제 국내 식탁에 오르고 또 어떤 그 가게에 갔더니 일본산이라는 것도 제대로 증명도 안 해서 야 혹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일본산 수산물을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참 거의 그 수산시장 가면 팔이 날리고 이런 적 있었죠. 결국 그건 뭐냐? 일본의 일이 우리한테까지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탁까지 영향을 주는 이렇게 전지구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많은 것도 있지만 핵무기 확산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팩트기물 이런 것도 이제 엄청나게 나오는 건데 이거는 숫자를 얘기해봐야 여러분들 감은 잘 안 잡힐 텐데 아까 그 발전소가 핵발전소라고 치면 그 발전소를 운영하고 나면 우라늄을 태워요. 태우고 나면 뭐든지 제가 뭐라 그랬죠? 질량 보존의 법칙.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지만 또 태운 후에 남은 것은 쓸 수 없는 어떤 걸로 남죠. 이른바 그게 쓰고 난 사용 해결료라고 하는 건데 엄청나게 독성이 강한 그런 이제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전 세계는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아요. 핵발전에 불을 딱 댄 게 지금 70년 됐거든요. 70년 됐으면 꽤 됐죠. 70년 됐고 이 지구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잖아. 우리 인류의 이 기술이 발전을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핵발전에서 만들어진 핵폐기물을 야 안전하게 이렇게 처리하면 돼 라고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냥 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만들어진 핵폐기물이 땅에서 캐낸 천연 우라늄처럼 독성이 떨어지는 데만도 30만 년이 됩니다. 30만 년 상상도 못한 완전 자연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독성을 갖고 있는 폐기물도 엄청나게 쌓이는데 아까도 얘기 드린 것지만 야 그냥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쓰고 다음 아이들한테 물려주면 안 돼? 물려줘야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도 되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고 이게 좀 넘어갈까 싶은데 카르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카르텔은 뭔가 서로가 독점적으로 이렇게 짜서 치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공고하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커넥트 되는 건데 이른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자력 마피아 이런 말을 쓰고 핵마피아라고 표현을 쓰는데 워낙 이 사람들이 공고해요. 서로가 이렇게 결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쌉니다. 막 계속 그 얘기 듣죠. 깨끗합니다. 안전합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나오는 그 폐기물을 먹어도 되는 것처럼 끔찍한 사람들이죠. 제가 이 얘기는 장난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고하게 뭉쳐가지고 자기네 이익 구조를 만들고 산업 구조를 만들고 대를 이어서 그렇게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진실을 잘 얘기를 안 하죠. 정보를 잘 안 주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잘 몰라요. 아 핵은 좋은 에너지인가 봐. 사고에 더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나 봐. 이렇게 이제 믿고 살다가 보니 이런 핵사고가 일어나면 결국 그런 핵사고의 재앙의 그 대가는 누가 다 치르냐면 우리 시민들이 치르고 우리 아이들이 치르고 그래서 저런 어떤 핵 마피아들이 만들고 있는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도 우리가 참여해서 에너지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다는 거 꽤 많죠.
그 세계 원자력 땅이 작은데 우리나라 한반도가 작은데 거기에 휘발전선이 들어서 있는 밀집도로 보면 세계 1위다. 그러니까 한번 사고 나면 영향이 많이 있겠죠. 영광에서 발전소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나면 우리 지금 경희대학에 있는 학생들도 안전한 지대에 있지 않다. 이런 말이 있고. 그런데 다행히도 아까 3대 우리 핵사고를 거치면서 점점 이제 인류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아까 그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석유나 석탄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이런 걸 깨닫기 시작한 것처럼 야 핵도 결코 안전하지 않아. 핵도 문명의 대안이 아니에요. 핵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이런 걸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막 쭉 올라가죠. 빨간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멈추기 시작하죠. 그 멈추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언제부터이겠어요? 중대 사고들이 일어나는 86년 체르노빌에서 핵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시기부터 이제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래프는 파란색, 녹색은 핵발전이 막 되다가 그게 점점 줄어들고 빨간색이 늘어나죠. 그건 뭐냐? 이제 점점 뭐하는? 폐쇄하는 발전소가 늘어나는. 이렇게 이제 전 세계도 아 이게 문명의 대안이 아니다 깨닫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드디어 우리도 이제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가자. 많은 나라의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잘하고 있는 나라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실제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들 하는지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판단을 하고 있는지 해보고 싶은데 우선은 보니까 유럽연합 이런 독일 얘기 좀 해보면 독일은 2050년을 자기네 비전으로 시나리오를 쭉 가지고 있습니다. 2050년에 보니 온실가스는 거의 80%에서 95%. 그러니까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2050년이면 웬만하면 다 배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저기는 뭐 어떻게 다 암흑지대에서 살려고 저러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보니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겠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원자력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 그래서 한 2050년 되면 재생에너지 비율을 한 70%까지 늘리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계획도 갖고 있냐면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보다 한 절반 정도 줄이는 그런 정책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생에너지도 늘리고 또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하는 대가로 일자리가 계속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정의당에서 박진희 교수라는 분을 모셔갖고 특강도 들었는데 그분 말씀이 그분이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한 4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기술 이런 쪽에 40만 개 일자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2010년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과거에는 원자력에서 만든 에너지가 훨씬 많았는데 지금 그래프가 바뀌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수가 있었고요. 제가 아까 선생님들하고 미리 말씀을 이렇게 잠깐 나눈 차를 마시는 시간을 보니까 경희대학에서도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보니 에너지,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독일에 한 650개가 있는 거죠. 작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조합을.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일본을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일본에 동경도 가고 또 후쿠시마 사고 다가 현장도 갔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는데 걱정도 많이 됐어요. 저기가 정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저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어떻게 만들까 걱정도 됐습니다만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데 보니까 일본이 저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무슨 얘기였어요? 네. 일본은 우리보다 원자력 발전소가 훨씬 더 많았었어요. 54개가 가동 중에 있었는데 저 사고가 나서 후쿠시마 대사고가 나서 가동을 딱 다 멈췄습니다. 다 멈췄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실은?
굉장히 혼란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부터 전기를 얻어 썼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혼란은 없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무슨 전력 대란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정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너희들은 어떤 일로 그러면 저런 대 혼란을 겪지 않고 지금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일본이 가장 열심히 잘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에너지를 아까 적게 쓰는 거랑 가치 있게 쓰는 거 얘기를 드렸잖아요. 두 가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에너지를 적게 쓰고 가치 있게 쓰는 일로 1년에 한 1000만 킬로와트인데 1000만 킬로와트를 줄였다고 하는데 이게 실감이 잘 안 가실 겁니다. 수치. 그 수치는 우리 보통 그 원자력 발전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23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 23개 중에 23개 원자력 발전소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기의 한 30%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아까 그 1000만 킬로와트 에너지를 줄인 양은 원자력 발전소 한 10개 정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인 거죠. 한 10개 정도를 절약해서 그리고 아주 가치 있게 써서 10개의 핵발전소를 대신할 수 있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 노력을 그냥 막 허리띠 졸라매서 억지로 노력해서라기보다 그 시스템을 바꿔서 시스템을 바꾼다는 거 이런 어떤 노후한 조명등이라든지 노후한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건물로 바꾸고 조명등 시스템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서 한 원전 10개 정도 해당되는 그런 줄이고 있었던 걸 이렇게 바꿔나가면 원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 말은 일본은 우리보다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다가 이 사고를 당했다. 당하고 보니 확 깨닫기 시작한 거죠. 과연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조금 더 에너지를 흥청망청 쓰는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조금 힘들더라도 안전한 길을 갈 거냐 이런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의 길에서 사실은 정부하고 시민 또는 정부하고 그 지방 정부하고는 아직도 갈등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원자력을 계속 해야겠다. 지금 현재 아베 정부인데 그런 선택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시민들은 과연 아베 정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냐. 우리는 이번 후쿠시마 사고를 겪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겠다. 원자력 없는 길을 가겠다. 지금도 일본은 지금 서로 갈등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민이 선택한 길이 꼭 승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인즉슨 제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자연에너지 재단이라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만들어진 재단인데 저 재단은 일본의 네노라 하는 미국의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본의 소프트뱅크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가, 회사 대표가 그 사람은 이제 한국인 손정희 씨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계 이제 제일 높고죠.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저런 재단을 만들었어요. 자연에너지 재단을 만들어서 일본이 원전 없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길에 기부하고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자기도 그런 원전 없는 재생에너지에 자기 사업에 진출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하는 건데 재단에서 일하는 분이 나와서 쭉 여러 가지 브리핑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분 얘기도 일본은 원전 없이도 갈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설비가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태양에너지, 바람에너지 설비할 수 있는 설비력을 갖추고 있고 그거는 지금 일본에서 가동되었던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됐다 이런 얘기 듣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기겠구나 잘하면 그러니까 시민 정신을 바짝 가지고 있으면 아베 정부는 원전을 새로 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시민이 이겨서 원전 없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때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일본 얘기도 마찬가지고
또 독일도 마찬가지고 야,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를 한 50개를 갖고 있던 나라가 또는 독일도 원자력 발전소를 한 17개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우리는 앞으로 2022년이면 원자력 발전소를 완전히 폐쇄하겠어 라고 메르켈 총리가 딱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아까 제 자료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경우를 보면 과연 될까?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까? 국민들이 혹시 암흑천지에 사는 건 아닐까? 에너지가 부족해서 전력 대란이 오는 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 먼저 앞세우는 게 뭐냐면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이런 걸 생각해서 우리 정치가 먼저 결심하자. 먼저 탈원전을 손에 두고 그것을 준비해 가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메르켈 총리도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보수 정권의 보수당의 당수임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선택한 안전한 길, 탈의를 선택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일을 시작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하는 일도 예전 같으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아이들에게 해먹는 세상을 위한 의원 연구를 만들어서 뭘 하고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정치인은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 그런 법과제도를 만들고 그런 정책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원전의 밀집도가 세계 1위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지경이 있다면 이걸 바꾸는 그런 정책을 선택하고 그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게 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는 거죠. 재생에너지를 선택하고 에너지를 절약해서 쓰고 또 에너지를 가치 있게 쓰고 하는 거를 정말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면 길이 열린다는 걸 지금 몇몇 사례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정치적인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도 그런 모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후쿠시마 사고가 딱 터지고 나서 일본 국회에도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정치인들이 해야 할 우리 시민들에게 첫 번째 책무가 뭘까? 그건 지금까지 잘못됐던 원전 중심의 정책을 바꾸는 거다. 일본 내에도 원전 제로회라고 하는 의원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초청을 해서 일본 의회에 가서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서로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따옴표를 친 건데 맞는 말이죠. 핵발전소에는 국경이 있죠. 핵발전소는 한국에는 핵발전소는 국경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사고가 나면 국경 없이 대기로 또 바다로 해서 전 세계로 향해서 전 세계를 오염시키기도 하고 전 세계를 피해를 줄 수도 있죠. 그래서 핵발전소는 국경이 있지만 방사능은 국경이 없다. 또 국경이 없는 한일 간의 관계가 되게 좋지는 않지만 이런 의원들이 아이들에게 해먹는 세상을 위해서 또는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한국, 일본,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정신을 교류하자 이런 이야기를 서로 그랬더니 여기 곤도 슈이치라고 하는 일본의 의원은 이제 민주당의 대표 의원이었는데 그분이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굉장히 핵발전소를 지금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나라잖아요. 중국과 대만까지 포함해서 아시아가 핵으로부터 안전한 아시아가 될 수 있게끔 정치인의 역할을 잘 해봅시다 이렇게 의기투합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사례들 아까는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면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만들고 또 이런 석유 문명의 위기, 핵 문명의 위기로부터 스스로 자신의 생명, 그리고 가족의 생명, 그리고 마을, 그리고 자기 도시를 구하기 위한 이런 노력 사례들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저기도 제가 갔던 도시인데요. 태양으로 자립하는 프라이부르크의 공공 생태 마을이라는 곳이고, 저 사진을 찍었을 때는 2011년 그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가 나고 메르켈 총리가
독일은 이제 탈핵으로 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저 너무 궁금해서 독일 갔었어요. 어떻게 바꾸는 그때 독일 메르켈 총리가 탈핵선을 하고 난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저 마을의 집집마다 저 노란 깃발은 뭐냐면 우리는 사양해요. 저기 핵발전, 노누크라고 하는 이제 그 핵발전을 반대하는 깃발을 집집마다 걸어놓은 마을인데요. 저 마을은 이미 재생에너지로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가치 있게 쓰는 일로 에너지 100% 자립을 하고도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를 추가로 생산하는 태양광을 추가로 생산하는 그런 자립 마을을 만들고 있는 곳이었어요. 저런데 한 번씩 여러분들이 기회가 돼서 가보면 아 참 시민정신이라는 게 정말 아름답구나.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의 정책, 지금까지 핵발전을 만들어 온 정책은 핵은 안전합니다. 또 뭐 값쌉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시민들을 의존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냥 무작정 스위치를 켜면 에너지가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그랬는데 핵사고가 나니 저런 중대사고가 나니 그 피해는 우리가 무슨 이걸로부터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시민들이 깨어나서 안 되겠다. 내 에너지 운명을 어디다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가자. 저는 이제 시민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시민의 정신을 가지고 마음을 바꿔가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는 영국의 작은 도시인데 저기도 마찬가지로 한 8,000명 정도 되는 도시가 3년 동안 저걸 기획을 해서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들 모여서 밤마다 직장 갔다 오면 그룹별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3년 동안 회의를 합니다. 3년 동안 회의를 해서 우리 마을이 석유나 이런 핵으로부터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그래서 이른바 저기도 석유 없는 토트네스라고 하는 2030년 시민이 만든, 주민들이 만든 그 플래닝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무슨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라 시민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저기도 2030년이면 아예 마을에서 석유 한 방울 안 쓰는 마을. 그리고 핵도, 핵에너지도 쓰지 않는 그런 마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벌써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저기도 제가 가봤던 도시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하기 시작해서 저기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 마을이고 은평구 마을에서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투자하는 겁니다. 저도 얼마를 투자했더라? 몇십만 원 투자했는데요. 근데 저는 얼마 많이 안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1억 2천만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1억 2천만 원을 모금해서 50kW짜리 지금 태양광을 올리는 날 같이 가서 중공식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플래카드 조그맣게 써있던 게 은평, 제가 사는 동네 은평인데 은평의 에너지 농부. 에너지 농부라는 말을 이제 플래카드에 썼어요. 이른바 농사를 져야 농부인데 에너지 농사를 졌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저렇게 50kW짜리 태양광 패널을 놓으면 태양이 좋은 날 어떻게 되죠? 전기를 생산하죠. 근데 쟤는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일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온실가스를 배출한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질서 있게 그리고 에너지 흐름 그리고 저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는 엄청난 장거리 손전방도 필요 없어요. 스스로 가까운 곳에서 에너지를 내 손이 뻗쳐지는 곳에 에너지를 생산해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곳에 스스로 내가 에너지 농사를 짓는 거죠. 쉽죠? 어렵나요? 에너지 농사 짓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아마 청관에서 시작을 하신다 하니 우리 이제 경희대학에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요. 여기 청관 건물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옥상에 오르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희대 우리 학생들의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 나도 10,000원, 20,000원 조합원 투자를 하겠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해서 같이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학교에 저는 태양광 발전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에너지를 생산하는 농부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산하는 에너지를 학교에 조명등 켜는 데도 쓰고 학교에 컴퓨터
쓰는데도 쓰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게 그닥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곳은 막 몇천 명이 모여서 하는 곳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만 명이 다 사는 도시지만 서울시장 같은 분이 마음 먹고 서울시도 원전하기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들하고 원전 한기를 줄이는 만큼 여러 가지 에너지를 절약하고 가치 있게 쓰고 이런 태양광 발전 만드는 일에 지원하고 하는 일을 서울시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는 주제가 그린 캠퍼스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린 캠퍼스라고 하는 걸 왜 하는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앞에 장황한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에너지 전환인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고 이만큼 다 알았으면 이제 그린 캠퍼스를 여러분이 만들면 돼요. 만드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학이 되게 좋은 건 뭐냐면 대학은 여러분들이 그 지성인이잖아요. 배우는 과정이다. 이 배움이라는 것은 새롭잖아요. 그래서 야, 과거에는 우리가 원전은 좋은 거야. 원전은 값싼 거야. 그리고 석유 문명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전환하는 그런 시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예비 인재들인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인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그린 캠퍼스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청문관의 옥상에다가 몇십 킬로와트짜리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로 사회를 이끌어갈 거냐 하는 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런 공부를 하고 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에너지 농사도 한번 지어보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기술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회사에 나가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이런 역량을 발휘하고 새로운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는 인재로 양성하는 곳이 바로 대학이기 때문에 저는 그린 캠퍼스가 대학에서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학교의 총장님이 우리는 중요하니까 우리가 하겠어라고 학생들이 볼 때 총장님이 하시거나 말거나 내일처럼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린 캠퍼스를 만드는 일은 학교 총장님도 참여하셔야 되고 학장님도 참여하셔야 되고 또 이런 그 교과의 교과 교양 프로그램이나 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교수도 참여하셔야 되고 그리고 늘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만들 때 비로소 이제 이런 그린 캠퍼스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짧게 시간 많이 갔죠. 사례들인데 다른 나라들은 이런 걸 알고 야, 학교가 그냥 책상 위에서 그냥 공부만 하다가 딱 졸업하고 학점 따고 나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학교에서 제대로 그린 캠퍼스도 만들고 또 여기에서 제대로 인재 양성도 하고 좋은 기술도 개발하고 이러자는 취지로 많은 대학이 앞장서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원장님, 학장님하고 말씀할 때 그 얘기 했는데 예전에 서울대학교가 최근에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왜 열심히 시작했냐면 몇 년 동안 뉴스를 좀 탔어요. 서울대학교가. 어떤 뉴스를 탔냐? 네? 그렇지. 너무 잘하네.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다소비 기관 1위. 계속 몇 년째, 한 3년을 에너지 다소비 기관으로 3년째 1위를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서울대학이나 돼가지고 맨날 저렇게 에너지나 다소비를 하다니 라고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에너지를 줄이는 학교로 그린 캠퍼스, 에코 캠퍼스로 가겠다라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대학에서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굉장히 낭비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후에 제 강의 끝나고 이제 그린 캠퍼스를 본격화하시면서 찾아보세요. 낭비되는 구석이 많아서 그걸 다 계산을 해보면 실제 50% 줄이고도 남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장담하는데 30%는 줄일 수 있습니다. 낭비되는 거 찾으면 30% 줄일 수 있고 거기에다 학교가 여러 가지 인프라를 조금 지원해서 시스템으로 바꿔주면 50%까지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펜하겐 하겐대학 이런 데도 하는데 우선 이제 이런 대학들이 하는 걸 보니까 야 어디서 어떤 에너지를 쓰느냐라고 하는 에너지 사용량부터 다 조사해서 데이터를 쫙 해놔요. 건물별로, 뭐 교실별로,
또 에너지 원별로 해서 사용량부터 다 데이터를 내서 어디에서 낭비되고 있는가, 어디에서 많이 쓰고 있는가 데이터 작업부터 하더라. 근데 그 일을 어디 외부에다가 외주줘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중장님, 교수님,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기관들이 하더라는 거죠. 코펜하겐 대학 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죠. 여기도 같은 건데 맨 위에 있죠. 그린 캠퍼스 프로젝트 총괄, 대학 총장만 있는 게 아니라 교수, 학생 다 이런 주체가 함께 프로젝트 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있고 꽤 오래전부터 했네요.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도 하버드 대학 녹색 캠퍼스 이니셔티브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많은 걸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자료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독일 트리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대학 자체가 시우트프리 대학. 시우트프리라는 건 뭐예요? 안 나와. 에너지를 안 쓰나? 그건 아니죠. 이미 여기 달성한 거예요. 이 대학은 온실가스 제로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온실가스 제로를 이루었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죠. 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에너지를 가치 있게 쓰는 세 가지를 결합해서 100% 화석연료, 핵연료로부터 프리한 그런 대학을 만들어서 근데 이 대학은 스스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잘했으니까 여기서 그 대학에서 연구하고 만들어진 기술을 인근 지역사회까지 다 퍼뜨려요. 인근 지역의 마을, 지역도 이런 식으로 바꾸는 일을 대학에서 양성한 인재들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대학 학교 저기 지역에 가서 볼런티어를 같이 뛰는 거죠. 마을을 바꾸는 그런 일까지 대학을 하고 있어요. 미들베리 대학 같은 경우도 여기 미대학이죠 아마 여기는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다른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린 빌딩 만드는 거니까 빌딩이 그린 빌딩이 돼야 돼요. 이 빌딩이다 그러면 이 빌딩 자체가 아까 트리오 대학처럼 과연 이 빌딩에서 온실가스 제로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의 생활이 건물에서 이루어져요. 그게 중요한데 이 액티비티에서 보면 바이오 디젤 옆에 학생들이랑 막 뭐 있죠. 저기는 인근에 저거 뭐냐면 바이오 디젤 바이오 디젤 발전기를 만든 건데 저기는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그 다음에 인근 마을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를 저기 갖고 와요. 바이오 플랜트로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바이오 디젤을 만들고 바이오 가스를 만들고 그런 걸 학교에 설치를 해서 인근 마을의 음식물 쓰레기까지 해결하고 옥스퍼드 대학 여기는 영국이죠. 옥스퍼드는 여기는 정부하고 똑같이 가요. 정부 목표로 온실가스 10% 줄이겠다. 그러면 대학이 그대로 가요. 우리도 10% 줄이겠다. 근데 10% 줄이는 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다 세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이 대학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나중에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이거 잘 보시면 좋은 게 옆에 칸이 두 개가 있어요. 난방, 냉방 뒤에 보면 IT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주 디테일해요. 그리고 목표도 단기 목표, 장기 목표. 단기로는 난방에서 단기 목표 뭐가 있을까요? 난방에서 단기로 에너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온도 조정, 온도 높이면 되죠. 난방 온도 높이다. 냉방 온도 높이고 난방 온도 낮추고 이렇게 하면 되죠. 단기 목표. 그래서 적정 온도를 뭐 설정하시오. 이런 게 이제 단기 목표인데 장기 목표는 뭐냐면 저절로 시스템으로 바꾸시오. 장기 목표. 그래서 냉난방기가 일정한 온도가 올라가면 스스로 꺼지게 시스템으로 바꿔라.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이런 것을 에너지 그 툴, 기술 다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냈어요. 이걸 다 누가 만들었냐? 어디 외주에다 맡겨서 한 게 아니라 다 그 학생, 총장, 교수, 주최위원회가 함께 그 학교 실정에 맞게끔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서 아주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닌 거죠. 별게 아니에요.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별걸 한 게 아니라 이런 걸로 하는 거죠. 온도 조절하는 것부터
쿨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린 IT 같은 것도 처음에는 무슨 재생 이면지를 사용하자, 단기 목표 이런 것부터 있는 거죠. 전등도 사용하지 않는 전등은 끄기, 소등. 근데 이제 나중에는 다 LED로 시스템으로 바꾼다, 장기 목표 이렇게 장기, 단기 그리고 각 영역별로 이런 것도 참 좋은 사례였기 때문에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린 캠퍼스 운동을 이렇게 그린 캠퍼스 활동을 시작하실 때 이제 시사점 하여튼 경희대학교는 온실가스 몇 프로 줄이겠다 목표 세우셔야겠죠. 아까 제가 정치적인 판단이 먼저 중요하다. 먼저 좀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선언하는데 실현 불가능한 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합의해서 우리가 10%만 줄일까? 20% 줄일까? 그것도 연도도 언제로 할까? 2020년으로 할까? 아니면 2015년으로 할까? 2020년, 뭐 30년으로 할까? 그리고 2010년에는, 15년에는, 20년에는 어떤 기간별 로드맵 같은 것을 짤 수가 있고요. 그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물별로, 에너지원별로 어디서 뭘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사용량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경희대는 되게 장점이죠. 캠퍼스가 되게 생물 다양성, 아까 제가 녹색이 다양하고 그리고 녹지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좋은 장점이죠. 온실가스 흡수원 같은 걸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거나 어떤 좀 전담 조직이 있으면 애니얼 리포트를 하셔야 돼요. 우리 올해 이런 걸 목표로 했는데 해보고 나니까 이만큼 줄였어요. 이만큼 태양광 발전 세웠어요. 그리고 교재는 이런 걸 개발했답니다. 그리고 몇 명의 학생들이 이 교과목에 이수를 했고 아주 학점도 좋았답니다. 뭐 이런 이제 애니얼 리포트 이런 거 작성하는 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이 쌓이면 그걸 들고 학교 밖으로 나가세요. 학교 밖으로 나가는데 졸업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훌륭한 인재가 돼서 졸업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학교에 재학 중일 때는 이걸 들고 지역사회 인근에 가면 우리가 도움을 줄 지역사회가 많아요. 여기 가까운 경희 중고등학교를 가지고 가셔도 돼요. 그냥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그린스쿨 하자 이러면서 여러분이 가서 발루티어로 에너지 진단을 해주고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리한 겁니다. 그동안에 제가 쭉 한 얘기를 이렇게 도표로 이런 단계 거쳐서 여러분들이 하면 잘 될 거다. 그러면 앞으로 가는 게 없구나. 그래서 그 저기 뒷장에 어떤 얘기를 제가 써놨냐면 전환을 해야 되겠는데 에너지 전환인데 여러분들은 그 이영희 선생님이라 잘 모르죠? 우리 때는 그 이영희 선생님 책 많이 나요. 전환시대 논리. 선생님들은 아시죠? 전환시대 논리라는 책을 쓰시고 우상과 이성 이런 어떤 굉장히 좋은 책. 우리 시대의 지성인 이런 분이신데요. 그런 분이 지금은 부인이 되셨지만 그분께서 예전에 70년대 전환시대의 논리라고 해서 우리 너무 어떤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깨어나자. 이성을 갖자. 우상을 깨고 그리고 그 우상이 만들어오는 잘못된 신화를 깨고 이성을 가지고 제정신을 갖고 살자. 이제 이런 전환시대의 논리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에너지 전환시대의 논리를 만들어야 될 때다. 근데 에너지 전환시대의 논리를 이미 저는 서두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녹색 평화 그리고 이런 자연 녹색과 평화가 어우러지는 생태계의 흐름 그리고 그런 생명의 질서는 서로 협동하는 체계 그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에너지는 우리가 스스로 누구에게인가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운명 내 삶은 내 운명이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식량과 에너지로부터 위기를 겪어서 내가 생존에 살아가야 되는데 다 내 운명을 거기다 누군가에 맡겨놔서 누구한테 맡겼는지 여러분도 아세요 지금? 우리 에너지 운명 어디다 맡겼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알자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없으면 안 돼요. 이 문명도 그 에너지가 없이는 지탱이 안 되는데 이런 문명을 사는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이제 그 민주주의 하자.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대한민국의 권력을 국민 놓고 나온 이런 민주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확장되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식량 민주주의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먹는 문제, 에너지 문제를 위기로부터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다 척척척 자기 운명과 삶을 개척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경희대학교가 이 경학교의 이 에너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온실가스로부터 좀 더 제가 엔트로피 청구서를 덜 받게 하기 위한 그린 캠퍼스를 시작하셨다고 해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밥도 안 먹고 와서 약간 좀 경련도 좀 일어나고 잠도 많이 못 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전환시대의 논리처럼 에너지 전환시대의 논리를 잘 만들고 그런 그 교양 그리고 그런 가치 있는 자기 깊은 생각 바탕 이런 걸 다 마음속에 내공처럼 갖고 있으면 어디 가서도 최고의 지성인이 될 수 있다고 자부하고, 그 행동은 그린 캠퍼스를 실행하시면서 온몸으로 다 느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회 오시면 제가 맛있는 밥도 사드리고 식당에 밥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눌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그린 캠퍼스 하시다가 좀 더 궁금하신 거나, 제가 사례개발, 사례연구 참 많이 했거든요. 일일이 그걸 다 시간을 내서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오십시오. 국회로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마칠게요. 어떻게 시간이 약간 경과하긴 했는데 그래도 소중한 시간을 주고 배도 고프시지만 혹시 꼭 이 자리에서 질문할 게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또 저희 영상도 나오니까 질문이 있어야겠네요.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네.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저요? 네? 주거 환경학과 박명진입니다. 궁금한 게 조금 몇 개 있는데요. 혹시 저희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국가에서 관리하는지 아니면은 다른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또 현재 그 전기가 공업으로 사용되는 전기량이 그냥 집에서나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기보다 많다고 들었는데, 그 작년에도 그런 전력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공업으로 사용되는 전기에 대한 국가에서 이제 제한이나 또 관리 같은 걸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탄핵, 해방도 벗어나야 탄핵. 활동 중에서 혹시 구체적으로 수립된 정책이나 활동이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요. 아주 공부를 잘 하셨어요. 일단 그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를 관리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공기업이라고 해요. 공기업. 그러니까 민영 기업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아니라 공기업. 한수원이라고 하는 한국수원원자력에서 23개 원자력 발전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공기관인 거죠. 기업이지만 공공기관의 기업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사용은 전기 사용은 100이라고 놓으면 그 중에 한 55는 산업에서 써요. 많이 쓰죠, 산업은. 공장 짓고 뭐 하느냐고. 가정에서는 한 17% 정도 써요. 그러니까 산업이 많이 쓰죠. 근데 산업이 많이 쓰는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너무 산업용 분위기가 싼 거죠. 그래서 막 시민들이, 아니 국민들은 막 쌩땀 흘리고 막 전기 줄이라고 해서 에어컨도 못 켜고 있는데 산업은 말이야 싼 값으로 이렇게 펑펑 에너지 갖다 쓰니 이거 불공평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약간 그 이제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는 거죠. 워낙 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이렇게 생산하는데 100원이 든다. 이게 전기 100원이 드는데 산업에다가는 80원, 90원에 헐값을 준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100원이면 100원 값 이상 해라. 그래서 지금은 100원 아직도 못 미치고는 있지만 좀 올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산업 중에 많이 쓰고 있다. 가격이. 그리고 핵없는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많은 그 정책과 제도를 이제 만드는데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왠지 알아요? 아까 그 뭐라고 표현해요? 핵마피아, 원자력 카르텔.
여기가 너무 강보예요. 강보에서 제가 국회에서 무슨 약간 그 원자력 마피아들의 권력을 조금 흠집을 낼 듯한 법안을 내면 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죠. 만만치는 않지만 몇 가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그 이제 위험한 발전소에서 고리 핵발전소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발전소인데요. 그런 고리 1호기를 폐쇄하는 결의를 국회의원들이 막 몇십 명 서명해서 정부에 촉구하는 이런 일도 하고 있고요. 꽤 많은데 이거는 국회에 오셔야겠어요. 제가 와가지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이것까지는 아주 수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그게 뜻대로 다 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지금 300명인데 300명 중에 저처럼 이 일이 저의 사명 그리고 이 일에 그냥 온통 정신을 다 이렇게 이 일로 다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한 명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더 있습니다. 꽤 있는데 이 일만 그냥 자기 모든 거 다 맞춰서 하는 사람은 진짜 한 명이라고 보면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카르텔 이런 좀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민 햇빛 발전소 같은 거 이런 거 시민들이 좀 더 쉽게 협동조합 만들어서 하는 일을 지원하는 이런 거 입법까지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원전을 줄이는 정책, 줄이는 법, 그리고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높이는 건 늘리는 법 이걸 딱 제대로 못하죠. 예, 혹시 제가 의원님 이메일을 학생들한테 알려드려도 되나요? 앞에 맨 앞에 네, 제가 공유할 테니까 이메일로 질문하시면 거의 하루 20시간 일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너무 바쁘셔서 지금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꼭 지금 기념 촬영을 하거나 사인을 받으니까 있으시죠? 기념 촬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개별적으로 다 찍으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아니 다 찍으면 어때요? 여기 이거 되게 좋잖아요. 보통 다 찍을 때는 의원님이 절로 가세요. 알아요. 그렇게 할게요. 같이 찍어야. 그러면 그러니까. 같이 하나 찍을까요? 아니 네. 개별적으로 찍으실 분 있으세요? 이따가 이건 되게 그럼 끝나고 그러면 의원님이 저쪽으로 가시고 여기서 이렇게 찍는 게 학생들이 근데 좀 어떠셨어요? 약간 좀 요즘은 좀 일도 많이 그러니까 밥 못 먹으면 저는 너무 어지러워서 못 먹어서 아까 진짜 막 이게 현기증 나가지고 그건 제가 따로 한번 물어보고 따로 네, 여기 서서 찍으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럴까? 근데 보통